네,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오늘 기소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잠시 후 2시에 이 전 대통령 기소에 따른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수희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 2시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뭐 옥중 조사는 시도했지만 결국에는 못했고 이제 구속 만기 하루를 앞두고 예정된 수순이라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옥중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도 궁금해집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발표할지 좀 예상해 볼까요?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혐의 사실 그것이 주요 이제 그 공소 그 내용이 될 겁니다. 예. 공소 사실이 될 텐데요.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그 혐의 사실이 그대로 공소 사실이 될 텐데 구속영장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개를 했었죠. 그 예. 내용들을 보면은 우선은 제일 큰 것이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하는 그 110억이 넘어요. 그래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그 공소 사실이 될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300억이 넘는 이제 횡령이 됩니다. 이거는 다스 관련해서 비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예. 이것이 또 5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는 특경법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 두 공소 사실이 법정형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두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가장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외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이 돼서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도 있고 그리고 비자금은 그 조세 포탈이 당연히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 비자금이 인정이 된다면 조세 포탈 특경법의 조세 포탈도 공소 사실에 포함이 됩니다. 예, 구속영장에 14개의 혐의가 기재가 됐는데 검찰이 추가적으로 계속 뭐 별도의 수사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번 공소장에 뭐 추가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은 들어가는 게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일단 14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예.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크게 이 네 가지 혐의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이 네 가지 혐의에 대한 그 변호사님 설명대로 그 부분이 이제 14개의 항목으로 이제 세부화되는 것이고요. 그 세부화된 14개 항목만 일단 현재는 들어갈 지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는 그 장다서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것으로 불법 여론조사를 했었던 그런 사안이 있었죠. 예. 그리고 이시영 씨가 결국은 이 다스를 장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그런 의혹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현대건설 2억 6천만 원 뇌물 수수 의혹 같은 경우는 이번 혐의에 들어가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 넘긴 이 기소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헌정사에서 뭐 개인적으로도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겠고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네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예, 예. 뭐 며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24년형이라는 아주 중형의 예. 선고가 있었습니다. 뇌물죄가 70몇 억이 이제 실제 받은 돈이요. 70억이 넘는 돈이 뭐 SK에 요구했던 80억까지 합해서 100억이 넘는 그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런 실형을 살고 있는 이제 지금은 실형을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구속 상태이긴 예. 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기소 사실은 그 뇌물죄가 가장 큰데 예. 뇌물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의미로는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보수 정권이 부패 정권으로 잘못하면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예. 법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관련자들의 실무진들에서 처리한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서 일반 여론은 그 반성하지 않는다. 왜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여론도 높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구속영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횡령이나 이런 거는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잠시만요. 저희 검찰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현장으로 함께 가서 보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 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킹 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 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촬영 정리 후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임 5년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을 수락하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함께 보셨습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그게 특가법상, 특경법상 아까 말씀해 주셨던 혐의들이 주로 정리가 됐네요. 예, 그 첫 시작에 이제 얘기가 수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회단체의 고발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그 밝힌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좀 그것이 아니라 고발에 의한 뭐 어쩔 수 없는 그 당연한 수사였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에는 근저에 기본에 깔려 있는 게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 이것이 누구 소유이냐에서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했을 때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 소유자다라고 해서 이 객관적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해서 강조한 것은 정치 보복이다.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죠. 증거가 없다. 이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밝혀왔던 내용에 대한 반박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소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뇌물죄,
특가법상의 뇌물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소비했다, 개인 용도로 소비했다는 부분도 밝히고 있어서 이런 거는 좀 향후 좀 그 법정에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밖에도 지금 또 재산에 대해서 이제 추징 보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뇌물 액수가 1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추징할 수 있을 만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검찰에서 봤을 때는 추징금 액수가 결국은 지금 재산 동결을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일단은 현재는 검찰에서 일단 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예. 최소한의 설정을 한 것이라고 예. 보여져요.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태이고 결국은 아까 검찰에서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다스의 실소유주였고 결국 횡령과 비자금 조성 또 특활비를 받았던 내용에서 100억 원대에 이르는 지금 동결된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검찰에서 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지금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 기록물이 영포 빌딩에 보관되어 왔다라든지 구체적인 특활비와 기업원으로부터 36억 원을 받아서 가족 생활비로 썼다라든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그만큼 금액은 확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추징 보전이라고 예. 하면 이런 것들은 절차가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민사 소송에서 이제 가압류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재산을 팔지를 못하는 거죠. 홀딩 시켜놓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압류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예. 집이 아파트가 가압류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팔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죠. 못 팔게 해놓는 거. 예. 여기다 전세도 못 드린다든가 새롭게 누구한테 이렇게 명의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가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것이 이제 이 동결 처분, 추징 보전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추징 보전과 동결 보전이라는 단어를 다 쓰던데 같은 개념인 같은 거예요? 겁니다. 이제 쉽게 표현해서 이제 동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법적인 그러니까 동산과 용어는 부동산의 아니고요. 다른 용어 쓰임이 있는 게 아니고 예, 비슷하게 보는 그냥 거죠. 편하게 동결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지금 이제 이 정도는 그러니까 지금 유죄 무죄를 따질 때는 아주 강한 입증을 필요로 하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되는. 예. 그렇지만 이 추징 보전의 경우에는 좀 소명 정도로 그거보다 지금 단계가 많이 낮은 입증 정도로도 이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친인척명의 어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의심이 되면은 동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그 관리를 하는데 토지가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 같은 걸 내면 소유자가 되게 실소유자가 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명의자가 그런 걸 안 내고 실소유자가 그 돈들을 다 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그런 것이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검찰이 한 내용 중에 다스자금 349억 원 횡령했고 또 법인세 31억을 포탈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됐다는 의미인 걸까요? 이제 법인세 포탈은 이 비자금은 그만큼 숨겨져 있는 돈이 되니까 그만큼 법인세가 소득이 빠진 거잖아요. 법인세. 그래서 그러니까 비자금만큼 법인세가 포탈이 예. 그래서 비자금이 발견되면 그건 다 조세 포탈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횡령 부분이 91년부터 2007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이 50억 원이 이상이 되면 무기또는 5년 이상이라 이게 공소시효가 15년이에요. 근데 예. 50억 아래가 되면은 또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1년부터 2007년까지 근 한 20년 가까운 기간을 포괄일죄로 볼 거냐 이런 거는 법정으로 가서 이 이제 공소시효 문제 이거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건 이제 법리적으로도 많이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 구속된 기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의 검찰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예. 이렇게 구속 기소되고 나면 과연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이번 구속된 법원에서 지금 법원으로 이렇게 수사를 넘긴 그런 상황에서 네.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예. 아까 추가 혐의들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가족들도 지금 혐의가 있잖아요. 아들인 예. 이시영 씨, 그다음에 부인인 김용 여사에 대해서도
결국 이 3명을 다 법정에 세우느냐 여부도 사실은 굉장히 검찰에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전에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까지 조사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꼈던 노 대통령이 뭐 자살한 전례를 봤을 때 이 부분에서 가족들도 같이 조사를 하게 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좀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김윤옥 여사 같은 경우는 아마 구속 기소를 하지 않고 뭐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단순히 전달받은 것이냐, 실제로 김윤옥 여사의 돈을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받도록 지시를 한 것이냐, 그 여부도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시영 씨 아들이 다스를 실제적으로 경영하고 물려받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작업들이 결국 펼쳐졌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삼성의 뭐 대납 의혹 뭐 65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결국 이런 혐의들을 어떻게 밝혀낼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실제 네.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상황이 한 4월 넘어서 한 6월경쯤에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 그때까지 아마도 계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3번이나 지금 조사를 거부했던 그런 상황이고 재판은 임하겠지만 재판은 검찰 임하지만 조사는 계속해서 거부할 것이다. 검찰 조사는 계속적으로 거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소 이후에 검찰에서 피고인을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이제 추가 범죄가 혐의들 발견됐을 때는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저는 불응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그 추가 기소를 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 때 또 문제가 됐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 그럼 구속영장을 어떻게 하느냐. 이 6개월이 이제 만기거든요. 1차 만기인데 연장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추가된 범죄 혐의로 1차 구속영장에 없던 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지 이런 것이 추가 기소를 한 개념이죠. 예. 그럴 때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그 구속영장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좀 그 갈등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재판까지 거부를 한다면 본인한테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재판에는 일단 성실하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고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재판에는 임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법리적으로도 좀 다퉈볼 여지가 많아요. 이러니까 뭐 앞서 말씀드린 횡령에서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을 포괄일자 한 죄로 보고 공소시효가 아직 만료가 안 됐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기산이 됐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치 자금으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뇌물로 볼 거냐라는 부분들도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툼이 될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나온 그 증인들 아마 이제 뭐 김백준 기획관부터 많은 사람들의 그 진술을 동의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를 나는 이거는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언에 왔을 때 증언을 들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왜 증인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의 답변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에 없을까?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궁팍한 상황에서의 답변이었다. 그 진술이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 이 진술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증인의 증언을 탄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흐름 자체가 또 검찰의 주장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반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 또 얘기를 할 것이고 예. 어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가 사인한 거 하나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는 그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진술을 탄핵을 했을 때는 좀 그 뭐랄까 그 공격해 볼 만한 그렇죠. 방어해 볼 만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판부가 그 진술에 대해서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그렇죠. 가치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맞습니다. 결과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예,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략적 변화 시도가 좀 읽힌 부분이 또 뭐냐면은 그 변호인을 계속 모집 내지는 뭐 보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유무죄를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예.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다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어떤 타협을 하고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다투볼 여지가 있어서 법리적으로 계속 다투고 그리고 이후에 뭐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미리 나서서 예단을 하고 그 어떤 정치적인 대처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저희가 그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했는데 오늘 숨진 지 일단 2개월여 만으로 추정을 하는 거는 뭐 일단 그 고지서가 12월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추정하고 있는데 네. 부패 정도가 심해서 보니까 추가 검사를 통해서 사망 원인을 밝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은 그 송파 세모녀 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복지 사각지대에 예. 놓였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셨는데 예. 이제 사별을 했어요. 남편이 사망을 하신 남편도 자살하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자살하신 이후에 이제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밀려왔었고 이 그러니까 지금 그 관리비가 계속 밀렸고 뭐 인기척이 없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던 상황이에요. 예. 6개월여 만에 발견이 된 이웃과 거잖아요. 교류도 결국은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상이 여겨서 이제 갔더니 결국 이제 사망을 하셨던 그런 상황이고 여기 지금 내용을 봤을 때는 2개월 정도 지난 그런 상황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시체 추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구더기 발생 여부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 구더기가 발생하고 뭐 파리가 됐을 때 이게 얼마나 됐다라는 그 검증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한 2개월 정도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망 원인을 봤을 때는 경부 자착 및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약물 중독 또는 번개탄에 의한 뭐 가스 중독 사망으로 보통 자살을 시도하는데 예. 경부 자착 및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독극물을 먹고 흉기로 또 자해를 한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모녀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을 먼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에서 본인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만약에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게 딸 같은 경우에는 부패 정도가 좀 심해서 추가 검사가 예.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네. 뭐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거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먼저 생활고를 비관해서 딸을 먼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자살을 선택했을 아니면 또 가능성도 있죠. 성인과 유아에 따라서 뭐 부패 정도가 좀 틀려질 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있다든가. 같은 조건이어도 부패 정도는 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부패가 좀 딸이 더 심한 상태여서 사망 시기가 좀 틀리지 않을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내용은 참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주저흔이 발견됐다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주저흔이라는 게 이제 그 자해를 할 때 그 바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약하게 긋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강도가 세지고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주저했다 그래서 주저흔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저흔이 있었다는 거는 자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네요. 예. 일단 아무래도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을 해서 뭐 맞춤형 급여 제도를 뭐 시행을 한다라는 게 사실 2015년부터 시행이 됐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참혹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4년 전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거기서는 이제 뭐 고지서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가정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지역 사회에서 그 위험군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복지를 그렇죠. 하는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그 개정 내용이었는데요. 이 그 모녀의 경우에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가장이 죽은 거예요. 자살을. 그것도 사업 실패로 빚을 떠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게 아마 아이가 4살이고 하니까 이 또 사회 경험이 좀 별로 없던 그 엄마가 애기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비톡촉은 오고 이거를 내가 다 갚아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그 증평분인데 뭐 이런 행정기관에서 와서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법적인 조언,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파산 신청한다든가. 그렇죠. 법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래서 빚을 다 털고 그리고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좀 어떤 삶의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춤형이 됐으면 좋았는데 아마 이 애기 엄마가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발로 그렇게 행정기관에 찾아가기 만한 그 의지도 대단한 삶의 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지 자체도 좀 꺾였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예 무기력한 상황이라고. 가장이 자살을 할 정도면은 이전에 벌써 빚독촉이 굉장히 심하고 생활고도 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 이 모녀에 대해서 이 가장의 자살 이전에부터 생활고가 시작됐는데 그때
좀 주변에서 이런 정보가 있었더라면 좀 인터넷이라도 뒤져서 검색을 해서 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거라도 있었으면, 그리고 빚은 털 수도 있다는 이제 뭐 그렇죠. 파산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로 털 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춰보자면 이 모녀가 빚이라도 없었다면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빚이라도 없었다면 이 부담만 없었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저희가 뭐 안타깝게 이런 질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어떤 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있겠고 필요한지를 좀 얘기해 보자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2014년에 송파 세모녀가 70만 원을 남겨놓고 자살을 했잖아요. 예. 이게 마지막 제가 드리는 돈입니다라고 자살한 이후에 지금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춤형 급여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네. 201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제 수혜받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와 선정 대상에 오르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자금 자체는 굉장히 많은 상태여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데 예. 이 어려운 사람들이 선정되기 힘든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번에 자살한 모녀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에 딱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절차와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선 지원 후 제도가 맞추는 경우로 가야지. 지금은 일단 그 제도에 맞는 사람을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결국은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은 정말 힘든 경우엔 자살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우선시하지 말고, 그리고 또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일단 찾아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예. 이 제도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선정되지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대해 일단 긴급 지원을 한 이후에 제도적으로 맞냐 안 맞냐 여부를 따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부 교수 두 분과 함께 주요 사건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